아픈 날개로는 멀리 날 수 없겠죠. 우리 몸의 날개인 어깨, 100세까지 튼튼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석현입니다. 오늘은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회전근개 파열을 중심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깨 통증, 궁금증을 모두 날려보내세요. 어깨 통증에 대한 흔한 질문들은 목 디스크인지 회전근개 파열인지 오십견인지 석회성 건절과 회전근개 파열을 감별하는 방법,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꼭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목 디스크와 회전근개 파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고 아파요. 담일까요? 대부분은 어깨에서 목까지 아픈 경우에는 어깨 관절 주변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통증의 원인은 첫 번째로는 목 디스크, 두 번째로는 어깨 주변 근육 자체의 문제, 세 번째로는 근막 통증 증후군, 이 세 가지로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란 무엇일까요? 목 디스크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경추 주간판 탈출증입니다. 경추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있는데 이것이 돌출되면서 신경을 압박했을 때 해당 부위에 통증이 생기거나 저린 감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위가 어깨 관절 주변을 지나는 경우에는 목 디스크와 어깨 관절 주변의 문제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목 디스크와 회전근개 파열을 잘 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처럼 목 디스크가 돌출되었을 경우에는 노란색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좁아지면서 해당 부위에 통증이 생기거나 그 해당 부위가 저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 디스크를 어떻게 진단 내릴 수 있을까요? 먼저 스프링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목을 아픈 부위로 돌렸을 때 그 해당 부위로 통증이 생기거나 저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 두부를 압박했을 때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거나 저린 감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깨 외전 테스트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팔을 어깨 위로 올렸을 때 척추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오히려 호전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경추를 이렇게 당겨서 견인했을 때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통증이나 저린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추 중에서 경추 5번 신경이 우리가 눌리거나 압박되었을 때는 그림처럼 어깨 관절 주변의 삼각근이나 이두박근 근처에 통증이 생기거나 감각이 저하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팔이 드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의 경추 5번 같은 경우에는 어깨 관절 주변을 지나가기 때문에 목 디스크와 어깨 자체의 문제에 감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어깨 주변의 근육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흔하게 생기는 경우에는 목 뒤에서 어깨까지 내려가는 우리 삼각근이나 그리고 승모근,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날개뼈 주변 뒤쪽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견갑골을 들어주는 근육, 견갑거근에 문제가 생기면 어깨 주변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담이 걸렸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근육을 싸고 있는 얇은 막이 두꺼워지거나 탄탄해지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진처럼 이제 문서를 만들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특히나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유지하기 때문에 해당 부위의 근육이 경직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고,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북목처럼 딱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할 수 있는 근육이나 근막에 통증 유발점이라고 하는 아픈 부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누르게 되면 그 해당 부위에 통증도 생기겠고, 그 밑으로 예를 들면 승모근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면 그 부위를 누르면 해당 부위에 통증도 생기겠지만 삼각근 주변으로 저린 증상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라고 하는 하얀색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경우에는 앞서 그림처럼 잘못된 자세나 근육의 과다한 사용, 그리고 지속적인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 신경근 접합 부위에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근육을 수축을 유도하는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압박이 되고 안에 혈관이 제대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위의 근육에 영양과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가설이 가장 의학적인 설득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통증 유발점을 누렸을 때 해당 부위에 압통이 있고 그 연관 부위에 저린 증상이나 연관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근섬유는 이렇게 선처럼 예쁘게 배열되어 있지만 과하게 수축되면 근막이 이렇게 타우트 밴드라고 하는 밴드처럼 딱딱한 모양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초음파를 검사했을 때 딱딱한 밴드가 보이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진단 검사에서는 예를 들면 MRI나 초음파,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나 신경전도 검사상에서도 특별하게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증 유발점에 국소적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막 통증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일반적인 경우처럼 약을 먹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더라도 생각보다 통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극심하게 아픈 경우도 있지만 움직였을 때, 그리고 국소적으로 만졌을 때 기분 나쁘게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통증 유발점 주사 요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TPI라고 하는데 트리거 포인트 인젝션이라 해서 통증 유발점 주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환자분이 아파하는 부위를 만져서 두 번째 손가락 끝으로 통증 유발점을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으로 통증 유발점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딱 확실하게 정지해 놓고 그 부위를 확인해서 멸균적으로 소독한 다음에 마취제와 소염제가 포함된 주사액을 준비하여서 아픈 부위를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초음파도 없이 정확하게 주사를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주사제를 주입하였을 때 환자분이 아픈 부위가 뻐근하면서 아파요 하면서 수분이 지나면 통증이 조금 개선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증 유발점 주사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딱딱해진 밴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사 이후에도 꾸준한 스트레칭과 잘못된 자세 개선이나 행동요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십견은 우리가 50대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해서 오십견이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 관절낭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주머니가 굳어 있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아프고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 부위가 찢어져서 파열된 것이기 때문에 힘줄의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가지 힘줄이 서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통증이 그렇게 극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십견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모든 방향으로 관절 운동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주위 사람이 관절을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많이 얼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특정 방향 또는 때에 따라서는 통증이 그렇게 극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십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십견은 대부분 밤에 아프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굳어 있기 때문에 머리 감기 어렵고 세수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고, 그리고 팔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때도 힘듦을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야간통이 심하기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고, 그리고 뒤쪽으로 팔을 마주해서 올리려고 해도 올리지 않기 때문에 등이 너무 가려울 때도 등을 긁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효자손으로 끄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 아픈 오십견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1년이나 1년 반쯤 지나면 큰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십견을 진단받았을 때, 그리고 오십견의 증상이 있을 때는 수동적 관절 운동, 예를 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한 다음에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나 아니면 스스로 능동적으로 관절 운동을 하게 되면 보통은 6주 이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관절낭 내에 주사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관절낭 유리술 같은 적극적인 치료 방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절낭 내 주사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보지 않고 관절 주변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주사 바늘을 넣어서 약이 잘 퍼지는 것들을 이용해서 주사 치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초음파가 널리 보급되고 발달되면서 정확하게 초음파로 극하근을 확인한 다음에 바늘을 확인해서 염증이 있는 관절낭을 정확하게 주입한 것을 확인해서 이제 소염제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어쨌든 수면 마취를 하든 전신 마취를 하든 어쨌든 수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면 마취하 도수 조작 수술, 관절 수동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환자분을 의식을 진정시킨 상태에서 한 손으로는 흉부, 가슴을 지탱을 하고, 그리고 팔꿈치를 딱 잡아서 이렇게 전방 굴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절이 얼어있기 때문에 저항성이 생기는데, 이때 과하게 힘을 가하지 않고 지그시 누르다 보면 관절막이 이제 찢어지면서 찌직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이후로는 충분하게 180도 이상 관절이 딱 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외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도 누운 상태에서 지그시 돌린 다음에 외회전이 충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고 반대로 내회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흔히 잘 하지는 않고, 관절이 굳었다고 무조건 이걸 풀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고 환자분이 수술 후에 바로 팔을 들거나 팔을 돌리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랜 기간 동안에 관절 주변의 근육도 함께 굳었기 때문에 수술방에서는 충분하게 다 열렸지만 다음에 며칠 지나서 다시 또 움직인다고 하면 아프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관절막 오십견과 동반되는 충돌증후군이나 관절 안의 활액만엽이나 동반 손상을 함께 하기 위해서 내시경으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얼어있는 관절막을 충분하게 더 확인하고 열어주는 관절낭 유리술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견봉하 공간에 견봉과 힘줄이 충돌돼서 생기는 경우도 보통은 같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견봉 성형수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수술 이후에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환자분도 꾸준하게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회복이 빠르고 결과도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회전근개 파일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회전근개 파일은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 것은 삼각근이 도와주기 때문에 잘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각근의 기능을 도와서 올리다가 특히나 내려서 유지하는 경우 90도로 이렇게 내려서 유지하는 경우에 광범위 파일이나 힘줄 파일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고 뚝 떨어지는 드랍암 사인이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근개 파일은 힘줄은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파일의 사이즈가 크다고 하면 수술적인 치료가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가 꼭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질환과 감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전근개 파일과 또 구분할 수 있는 석회성 건염. 석회성 건염은 흡수기라고 하는 딱딱한 분필가루처럼 있다가 이제 치약처럼 딱 녹는 시기 염증이 심한 흡수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통증이 극심하여서 통증의 제왕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석회가 단단하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통증이 생기거나 아픈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엑스레이 상에서 딱딱 균일한 밀도로 있는 석회성 건염은 이제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이제 형성기 때 딱딱한 균일한 밀도의 석회인 경우에도 이제 등치가 커지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견봉과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힘줄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보통은 주사치료나 이제 체외 충격파나 이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회성 건염의 치료에서 가장 흔히 많이 하고 이제 의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는 체외 충격파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흡수기 때 통증이 심한데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여기다가 체외 충격파로 계속 자극을 주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환자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심한 흡수기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염증을 호전시키고 그리고 통증을 안정시키는 치료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치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음파 유도하는 치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로 석회가 있는 부분 주변에 염증이 있는 부분에 소염제나 마취제를 넣어서 염증을 깔아앉혀서 현재 급성 염증을 호전시키는 치료가 1번으로 필요하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세척 흡입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18게이지 니들을 통해서 주사기로 빼내는 경우도 시행한다고 하지만 석회가 물처럼 이렇게 물이나 젤리처럼 이렇게 액체 성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효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아픈 환자한테 큰 바늘로 주사기로 빼는 것보다는 여기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염증 주변에 소염제나 마취제로 통증을 호전시키는 염증 치료를 하면서 더불어서 여기 석회 주머니 주변에 이제 바늘로 이렇게 군데군데 바늘을 삽입하게 되면 이제 부피가 줄어들고 그 바늘 통해서 내부에 있던 석회가 조금씩 배출되면서 녹아서 그 크기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니들링이라 해서 바늘로 이렇게 주입하는 치료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나 충격파나 그리고 초음파 유도하에 주사 치료에도 반응 없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너무 통증도 심하고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상 보이는 이렇게 치약처럼 뿌옇게 퍼진 석회에 대해서 MRI를 찍어 보니까 이 석회 주변에 하얗게 염증이 많이 퍼진 상황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석회를 다 이제 정상적인 힘줄 손상시키면서까지 다 이렇게 완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석회를 확인한 이후에 주변 힘줄 주변을 이렇게 자극해서 내부에 있는 석회를 이제 짜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크기가 큰 경우, 예를 들어서 석회의 사이즈가 1cm에서 면적이 2제곱cm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통증이 오래 갈 수 있고 그 등치가 크기 때문에
석회 주변 견봉하 공간의 압력이 높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석회도 짜내면서 더불어서 견봉 성형수도 함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진처럼 치약 같은 것들이 쭉 나오면서 등치가 작아지고 이 상태에서 4주나 6주 지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면 이렇게 뿌연 석회가 이제 흡수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흔하게 관찰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환자의 통증은 훨씬 더 많이 좋아져서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깨 통증,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까요? 이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어깨 통증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제 많이 퍼지게 된 이유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인 오십견이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오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고 나는 오십견이다 스스로 판단을 한 다음에 시간 지나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서 오십견이 더 악화되고 병이 더 커져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생기는 어깨 질환은 너무나 다양하고 심지어는 MRI 진단 없이는 진단을 우리가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깨 질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에 힘줄이 파열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오늘의 주인공인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회전근개 힘줄은 자연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서 저절로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꼭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것들을 방치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비수술 치료를 열심히 하고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나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 어깨 관절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지금처럼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데 파열의 크기가 큰 광범위 파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힘줄은 이렇게 상완골을 안정적으로 관절 내에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데 광범위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잡아주는 안정성이 약하기 때문에 상완골두가 상방전이 되면서 이렇게 회전근개 병증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겨서 결국에는 엑스레이 봤을 때도 이렇게 견봉하 공간이 거의 7mm가 정상 범위지만 거의 딱 붙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환자는 초기에 진단을 받고 적극적인 치료를 했으면 회전근개 파열의 진행이 이렇게 광범위 파열로 진행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초기에 치료했으면 내시경으로 힘줄 봉합술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고 잘 관리할 수 있었겠지만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방치라는 말은 어찌 보면 너무 좀 심하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어깨를 아픈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까지도 고려할 만큼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경우가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힘줄이 파열되었다고 모두 수술하진 않지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4가지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쓰던 어깨 관절이 외상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통증이 생기거나 어깨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정형외과에 방문하셔가지고 MRI나 초음파로 정확한 진단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수술적 치료를 6개월에서 1년 이상 하더라도 통증이 낫지 않고 아프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하고 안 하고 이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수술을 하건 비수술 치료를 하건 내 어깨의 기능을 회복해서 삶의 질이 좋아지고
우리 어깨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걱정되고 힘들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하여서 어깨 힘줄을 회복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힘줄 파일의 크기가 면적이 3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중간 이상의 파일인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팔이 올라가지 않는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심한 근력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회전근개 봉합을 하여서 이제 어깨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는 어떻게 재활을 할까요? 일단 재활은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깨 관절이 염증 반응으로 굳어진 어깨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관절 운동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은 이렇게 관절 운동이 회복된 이후에 어깨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강화하여서 회전근개 힘줄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더 보완하고 회전근개 힘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력 강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어깨 스트레칭 운동은 간단하게 항상 누워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서 하거나 그 다음에 기대서 하게 되면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어깨의 관절을 풀어야 되는데 이제 관절이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몸이 뒤로 제껴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팔의 무게도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서 반대쪽 팔로 이렇게 쭉 지그시 돌아가지고 아픈 상태가 있으면 10초간 유지한 다음에 또 숨을 고르고 하는 10초간 10회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픈 팔을 반대쪽 팔이 이제 막대기나 안에 도구를 이용해서 쭉 밀면서 관절이 충분하게 외회전될 수 있도록 팔을 몸에 붙이고 바깥쪽으로 돌리는 외회전 스트레칭 운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뒤쪽으로 팔이 올라갈 수 있도록 수건이나 막대기를 이용해서 아픈 쪽 어깨는 뒤로 향하고 반대쪽 어깨가 충분하게 뒤쪽으로 위쪽으로 올려주면서 운동하는 방법도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회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팔을 잡고 반대쪽으로 꺾어주는 내회전 운동 이 네 가지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은 우리가 관절 운동을 할 때 여기다가 저항이 생기면서 조금 더 이 저항에 대해서 힘이 더 강하게 써가지고 근력이 더 세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앞뒤로 움직이고 양옆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벽을 앞으로 밀고 그다음에 반대로 돌아서 뒤쪽으로 밀는 운동, 그리고 벽이 있었을 때 외회전을 하기 위해서 벽의 저항을 이기는 벽을 밖으로 미는 운동, 반대로 안쪽으로 미는 운동,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우리가 체육관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보면 오직교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을 잡고 돌리는 운동 기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어깨도 괜찮고 아프지도 않고 운동을 해서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한 손으로 과하게 꺾어서 돌리게 되면 오히려 어깨 힘줄이나 근육에 무리 와서 더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하시는 거는 별로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하고 건강한 어깨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 운동을 하여서 운동하시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깨 관절이나 모든 관절은 한 8시간만 이제 가만히 있게 되면 관절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깨 관절을 모든 범위로 움직여주면서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팔굽혀펴기나 벤치프레스와 같이 앞쪽 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앞의 근육과 뒤쪽 근육은 모두 밸런스에 맞게 조화롭게 근력이 항상 커야 되기 때문에 뒤쪽 근육을 키워주는 견갑골 강화 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뒤 양쪽에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두 번째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팔을 어깨 위로 뻗어서 안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머리 위로 들게 되면 견봉과 힘줄 간의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제 마찰이 생겨서 힘줄이 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위로 무거운 물건을 딱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시거나, 그리고 자유형 수영을 해서 과하게 꺾어서 당기는 운동을 하시거나, 밀대질을 많이 하시거나, 이런 운동을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버핸드 스루처럼 중년 이후에는 뭐 물건을 던지거나 과하게 던지는 야구나 이렇게 던지는 운동들은 하시면 이제 재밌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무리하지 않게 피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일 중심으로 목디스크와 오십견,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환자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주변의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튼튼한 날개를 달아드릴 어깨는 날개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